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깊고 깊은 산골에 청명리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세상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땅을 일구고 산나무를 뜯으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우뚝 솟은 봉우리 아래에는 아주 오래된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정화 스님이라는 비구니가 홀로 머물며 수행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매일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정한수를 떠놓고 마을의 안녕과 중생의 평안을 위해 기도를 올리곤 하였습니다. 정화 스님은 원래 도성에서 이름난 가문의 여식이었으나 집안에 닥친 예기치 못한 환란으로 인해 세속의 인연을 끊고 이 머나먼 상월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밤하늘에 뜬 보름달처럼 은은하고 맑았으며 깊은 호수처럼 고요한 눈매는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편안하게 녹여주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을 친딸이나 누이처럼 아꼈고 스님 또한 마을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산을 뒤져 귀한 약초를 캐오거나 정성껏 간호하며 자애로운 마음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청명리의 평화는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고 숲속의 새들조차 스님의 독경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던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 상기승마다 붉은 단풍이 타오르고 찬바람이 옷깃을 스미기 시작할 무렵에 마을 어귀에 낯선 나그네 한 명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다해진 갓을 눌러쓰고 먼지투성이가 된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낡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는데 영락없는 팔도를 떠도는 장돌뱅이의 형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아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번뜩이는 안광이 마치 사람의 속마음과 과거를 한꺼번에 꿰뚫어 보는 듯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에 서서 한참 동안 산세와 마을의 형국을 살피더니 나직하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그네는 주막마당에 보찜을 내려놓고 목을 축이기 위해 막걸리 한 사발을 주문하며 주모에게 마을 형편을 넌지시 물어보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보아하니 이 마을은 인심이 좋고 땅의 기운이 맑은데 요즘 들어 마을 사람들의 미간에 짙은 그늘이 서린 이들이 더러 보이는 것이 심상치 않구려. 주모는 술상을 차려오며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최근 들어 마을의 권세가인 박참판이 암자 주변 땅에 부쩍 탐욕스러운 관심을 보이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장돌뱅이는 주모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술잔을 기울였고 그의 예리한 시선은 멀리 산등성이에 걸린 구름을 향해 고정되어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장돌뱅이 관상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서둘러 정화 스님이 머무는 암자로 발길을 옮겼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은 무척이나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암자 입구에 다다르자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는 소리가 사락사락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번뇌와 미련을 씻어내는 듯한 청가함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장돌뱅이는 스님의 뒷모습만 보고도 그녀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하며 조용히 합장을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이 목이 너무 말라 물 한 바가지 얻으러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 정진하시는데 결례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화 스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며 인자하게 웃음을 지었고 그 미소는 안개를 헤치고 비치는 아침 햇살처럼 주위를 따뜻하게 밝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나그네를 위해 정성껏 차를 우려내어 소박한 툇마루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며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한동안 침묵 속에 그윽한 차 향기를 음미하였습니다. 장돌뱅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스님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이마에서 흐르는 기운과 눈동자의 깊이가 일반적인 수행자의 경지를 훨씬 뛰어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스님의 관상에서 장차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와 그것을 이겨낸 뒤에 찾아올 찬란한 빛을 동시에 읽어냈습니다. 장돌뱅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스님의 관상을 보니 본래는 궁궐의 모란꽃처럼 화려하게 피어날 운명이었으나 지금은 깊은 산속의 소나무처럼 고고하게 비바람을 견디고 계시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숨겨진 과거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말에 조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과거의 영화는 아침 이슬처럼 덧없는 것이며 지금의 고요함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라며 담담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장돌뱅이는 그녀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조만간 이 평화를 깨뜨릴 검은 그림자가 마을에서부터 기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어 조언을 건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의 상은 타고나는 것이나 운명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때로는 거센 물살이 평온한 연못을 뒤흔들어 놓기도 하는 법입니다. 관상가는 스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스님의 맑은 기운 뒤에 숨겨진 슬픈 기운이 조만간 큰 시련과 맞닥뜨릴 것이며 그것이 단순한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예견했습니다. 정화스님은 관상가의 진지한 표정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끼고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길송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행하는 몸으로 세상의 풍파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상가는 고개를 저으며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 암자와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님의 인내심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스님의 얼굴 왼편에 살짝 비치는 그늘이 바로 탐욕스러운 자의 침입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정화스님은 그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잠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고 장돌뱅이는 그녀의 주변에 서린 영롱한 기운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산바람이 암자처마 끝의 풍경을 흔들며 맑은 소리를 내자 마치 다가올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관상가는 암자를 내려오면서 마을의 지세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폈는데 박찬판의 저택이 있는 방향에서 불길한 검은 기운이 솟아올라 암자를 에워싸려는 형국을 발견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는 주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파티를 하던 농부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얼굴에도 불안의 빛이 서서히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찬판이 암자 땅을 차지하기 위해 사나운 일꾼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에 휩싸여 있었고 혹여나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장돌뱅이는 이 평화로운 마을이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정의감을 느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장돌뱅이는 주모가 나온 보리밥을 먹으며 마을의 중심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박찬판의 성품과 그가 행해온 악행들에 주목했습니다. 박찬판은 원래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관가와 결탁하여 마을 사람들의 고효를 짜내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장돌뱅이는 그가 이번에 암자를 노리는 이유가 단순히 묘터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래에 묻혀있다는 전설 속의 보물이나 영험한 기운을 독점하려는 속셈임을 간파했습니다. 관상가는 자신의 재주를 발휘하여 박찬판의 하수인들이 주막에 들렀을 때 그들의 관상을 보아주며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찬판의 수하 중 한 명인 칠성이라는 사내의 얼굴을 보고 자네는 부모에게 효도할 상이나 주변의 나쁜 기운에 휘말려 큰 화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군. 이라며 은근히 겁을 주어 정보를 캐냈습니다. 칠성은 관상가의 신통방통한 말솜씨에 깜짝 놀라 박찬판이 조만간 스님에게 누명을 씌워 마을에서 쫓아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무심결에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장돌뱅이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화 스님을 도울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으며 마을에서 가장 신망이 두터운 노인들을 찾아가 스님의 결백함과 박찬판의 불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장돌뱅이의 등장 이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화 스님은 법당에서 연부를 외우다 문득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는데 그것은 누군가 암자 주변을 서성거리며 무언가를 묻고 있는 듯한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스님은 등잔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지만 어둠 속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불고 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아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님은 암자마당 구석에서 낯선 부적과 죽은 동물의 사체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것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한 술책임을 직감했습니다. 박찬판의 수하들이 스님이 부정한 주술을 부린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미리 밑작업을 해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평소 스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박찬판이 퍼뜨린 흉흉한 소문에 흔들리며 암자를 향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커지자 마을의 평화는 금세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장돌뱅이 관상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피어오르는 의심의 도끼를 보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다시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는 낙심해 있는 정화 스님을 위로하며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 법이니 잠시의 시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굳건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스님은 관상가의 격려에 마음을 다잡고 박찬판의 위협에 당당히 맞서기로 결심했으며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진실함과 자비심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길손의 말씀대로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제 몸이 아니라 이 암자가 상징하는 마을의 평안과 정의입니다. 라고 스님은 말하며 맑은 눈빛을 되찾았습니다. 장돌뱅이는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보며 자신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박찬판의 얼굴에 새겨진 파멸의 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관상을 보는 법을 조금씩 알려주며 사람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본성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려 노력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인 주모김 씨 할머니는 장돌뱅이에게 다가와 스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우리가 도와야 할 텐데 박찬판의 기세가 워낙 사나우니 걱정이오. 라며 진심 어린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돌뱅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를 높이 평가하며 조만간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서 큰 판이 벌어질 터이니 그때 마을 사람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이미 박찬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여 그가 예전에 다른 마을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땅을 가로챘던 증거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관상가는 자신의 지혜와 마을 사람들의 용기를 합치면 충분히 악의 무리를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즈음 박찬판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며 거드름을 피웠고 조만간 암자를 허물고 자신의 화려한 별장을 지을 생각에 도취하여 매일같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낀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하수인들을 다그쳐 스님을 압박하는 수위를 높여갔으며 관계도 뇌물을 바쳐 뒷배를 든든히 해두었습니다. 박찬판은 정화 스님이 도성에서 쫓겨난 가문의 여식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그녀를 역적의 딸로 몰아쓸 흉계까지 꾸미고 있었는데 이는 스님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장돌뱅이는 이 위험한 정보를 입수하고 더욱 신중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정화 스님은 매일 저녁 암자 뒤편에 작은 연못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았고 비록 세상이 자신을 버리려 할지라도 끝까지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게 닥친 이 시련이 저의 업보라면 기꺼이 받겠사오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는 일만큼은 없게 도와주소서. 라고 그녀는 간절히 읊조렸습니다. 연못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아름다웠으며 장돌뱅이가 예언했던 고귀한 상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산짐승들도 스님의 간절한 기도를 아는지 암자 주변으로 모여들어 고요하게 밤을 지켰으며 대자연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박찬판이 붙인 커다란 방이 붙었는데 거기에는 정화 스님이 부정한 술수를 부려 마을의 가뭄을 불러오려 한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 주위에 모여 웅성거렸고 불안과 공포가 순식간에 마을을 뒤덮었지만 장돌뱅이 관상가는 냉정한 태도로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방의 내용이 거짓임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글을 쓴 자의 필체를 보십시오. 욕심에 가득 차 필체가 비뚤어져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자의 글은 결코 이처럼 어지럽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관상가의 당당한 태도에 조금씩 동요하며 박찬판에 대한 의심의 싹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찬판의 최측근 하수인들은 장돌뱅이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분노하여 장돌뱅이를 위협하기 위해 주막으로 몰려왔으나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너희들의 이마에 새겨진 형벌의 흔적이 보이는구나.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물러나지 않으면 장차 멸문의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그는 서슬 퍼런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하수인들은 관상가에 범접할 수 없는 기가에 눌려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한 채 물러났으며 박찬판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돌뱅이는 이제 승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정화스님에게 마지막 전가를 보냈습니다. 정화스님은 관상가의 전가를 받고 조용히 암자를 내려와 마을 정자나무 앞으로 향했는데 그녀의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으며 표정은 호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스님을 맞이했고 그들의 눈에는 다시금 신뢰와 존경의 빛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자나무 아래에는 이미 박찬판과 그의 하수인들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스님을 심판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마을의 원로들도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돌뱅이 관상가는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 거대한 운명의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찬판은 스님이 도착하자마자 큰 소리로 그녀의 죄를 나열하며 당장 마을을 떠날 것을 요구했으나 스님은 아무런 대꾸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이 없는 것을 보니 내 죄를 인정하는 모양이로구나. 당장 저 요망한 비구니를 끌어내어 마을 밖으로 던져버려라. 박찬판의 명령에 하수인들이 움직이려는 찰나 장돌뱅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박찬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살아온 인생과 숨겨둔 비밀이 모두 적혀 있는 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추악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과 함께 마을 정자나무 주위에는 서늘한 바람이 휘몰아쳤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장돌뱅이의 다음 행동에 주목했으며 정화스님은 조용히 합장을 하고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이제 청명리 마을에 운명을 가를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며 장돌뱅이 관상가의 예언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질지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장돌뱅이는 박찬판의 관상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을 지적하기 위해 천천히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산울림처럼 크게 번져나가 마을 구석구석까지 닿았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한 국면으로 접어들며 정의와 탐욕의 최후 승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나무 아래에 흐르던 팽팽한 긴장감은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가라앉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을 전체에 무거운 안개처럼 깔려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찬판은 어제의 수모를 갚기라도 하려는 듯 이른 새벽부터 하인들을 시켜 마을 곳곳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는데 정화 스님이 밤마다 암자 뒤편에서 수상한 의식을 치르며 마을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씩 협박하거나 달래며 스님을 고립시키려 했고 그 탐욕스러운 눈빛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암자가 있는 산봉우리를 향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박찬판이라는 인물은 원래 이 마을 출신도 아니었으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아 양반 신분을 사들인 뒤로는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며 마을의 모든 이권에 개입해온 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름기가 벌르르하게 흘렀으나 눈 밑에는 검푸른 그늘이 깊게 패여 있어 장돌뱅이 관상가가 말했듯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욕심쟁이의 전형적인 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암자를 헐고 그 자리에 자신의 위세를 과시할 만한 거대한 사당을 지어 자손만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헛된 꿈에 부풀어 있었으며 이를 방해하는 정화 스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 우물가에 모여 박찬판이 퍼뜨린 소문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평소 스님의 은덕을 입었던 이들도 박찬판의 솥을 퍼런 기세에 눌려 차마 대놓고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글쎄, 어제 박찬판 댁 하인이 그러는데 스님이 쓰는 방에서 밤마다 푸르스름한 불빛이 새어 나온다더군. 혹시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한 아낙네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자 옆에 있던 다른 이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의심의 싹을 키워갔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불신과 공포의 씨앗이 뿌려지자 사람들의 인심은 금세 흉흉해졌고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장돌뱅이 관사능가는 주막 평상에 앉아 사람들의 얼굴에 서린 어두운 기운을 묵묵히 지켜보며 천천히 막걸리 잔을 비웠는데 그의 눈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번지는 불안함이 마치 먹구름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내뱉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관상이 변하고 관상이 변하면 복이 달아나는 법이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모 김씨 할머니가 다가와 그의 옆자리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선생님, 정말 우리 마을에 큰 재앙이라도 닥치는 것입니까? 스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닌데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어른 중 한 명으로 정화 스님이 처음 마을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녀의 맑은 심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장돌뱅이에게 스님이 예전에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잠 한숨 자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던 일이며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던 고마운 사연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장돌뱅이는 할머니의 말을 경청하며 할머니처럼 맑은 눈을 가진 분이 계시니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다만 박찬판의 탐욕이 워낙 깊어 마을 전체가 그 어둠에 잠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시각 박찬판은 자신의 사랑방에서 하수인 칠성과 함께 스님을 몰아낼 마지막 구상을 짜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관가에 줄을 대어 스님을 불온한 사상을 퍼뜨리는 대역죄인으로 몰아쓸 계획이었습니다. 칠성아, 네가 오늘 밤 몰래 암제 들어가 스님의 소지품 중에 도성에서 가져온 서책이나 물건들을 몇 개 훔쳐 오너라. 그것들을 이용해 영모의 증거로 꾸며낼 터이니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한다. 박찬판의 명령에 칠성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으나 주인의 엄포에 못 이겨 고개를 숙이며 물러나야 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박찬판은 자신의 행동이 마을에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칠성은 그날 밤 어둠을 틈타 암자로 향하는 산길을 올랐는데 바람 소리조차 스산하게 들리는 숲속에서 자꾸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평소 정화 스님에게 고구마를 얻어먹기도 했던 터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박참판의 매질이 두려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암자 입구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숲속에서 커다란 부엉이가 울부짖으며 그의 머리 위를 지나갔고 깜짝 놀란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장돌뱅이 관상가가 등불 하나 없이 나타나 칠성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장돌뱅이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칠성의 얼굴을 등불로 비추며 자네의 눈에 서린 죄책감이 자네의 운명을 갉아먹고 있군. 남의 물건을 훔쳐 주인에게 바친들 그 재물이 자네의 목숨을 지켜줄 것 같으냐? 라고 서늘하게 물었습니다. 칠성은 관상가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소름 돋는 지적에 넋이 나간 듯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고 이내 자신의 잘못을 빌며 박참판이 시킨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장돌뱅이는 칠성을 꾸짖는 대신 그를 타일로 다시 마을로 돌려보내며 박참판에게는 물건을 훔치려다 실패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는 아직 박참판의 악행을 만천에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화 스님은 암자 마당을 쓸다가 평소보다 더 많은 마을 사람이 자신을 피하거나 멀리서 수군거리는 것을 느끼고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보다도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의심하는 현실이 더 가슴 아팠으며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자비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의 고난은 견딜 수 있으나 이 평화로운 마을이 탐욕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주소서. 스님의 기도 소리는 산새들의 지저귀음과 어우러져 고요하게 퍼져나갔지만 마을 사람들의 귀에는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직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만이 스님의 슬픔을 어루만져 줄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으로 통하는 최노인은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장돌뱅이 관상가를 조용히 찾아와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최 노인은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며 많은 풍파를 겪어왔기에 이번 사건이 단순히 땅을 차지하려는 싸움 그 이상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선생 같은 분이 우리 마을에 온 것은 분명 하늘의 뜻일게요. 박참판의 욕심이 도를 넘었으니 이대로 두면 우리 마을은 큰 화를 입을 것이 분명하오. 최 노인은 장돌뱅이에게 마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었고 장돌뱅이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진실의 거울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최 노인은 장돌뱅이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튿날 마을 사람들을 정자나무 아래로 소집하여 박참판의 횡포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참판은 최 노인의 움직임을 미리 알아채고 자신의 신복들을 동원하여 모임을 방해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누구든 최 노인의 말에 동조하는 자는 내 땅을 빌려 농사지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박참판의 협박에 사람들은 생계가 끊길까 두려워 모두 집 안으로 숨어버렸고 정자나무 아래에는 차가운 가을 바람만이 낙엽을 굴리며 쓸쓸하게 불어왔습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주목임 씨 할머니는 스님을 위해 정성껏 싼 주먹밥과 나무를 들고 암자를 찾아갔는데 스님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할머니, 이 험한 시국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져 정말 송구할 따름입니다. 할머니는 스님의 손을 꼭 잡으며 스님이 잘못한 게 무엇이오? 욕심 많은 사람이 문제인 게지. 조만간 해가 뜨면 구름은 거치기 마련이니 부디 몸 건강히 잘 버텨내야 하오. 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조언은 스님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다시금 용기를 내어 시련을 견디기로 다짐하게 했습니다. 한편 박참판은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초조해진 나머지 직접 관가로 달려가 사댁에 뇌물을 바치며 정화 스님을 강제로 체포해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사또는 박참판의 뇌물에 혹하여
명분도 없이 스님을 압박하기로 약조했고, 마을에는 곧 광화 포졸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다시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스님이 정말로 큰 죄를 지은 것이라 믿기 시작했고, 몇몇은 암자를 향해 돌을 던지거나 욕설을 내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돌뱅이 관상가는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보며 이제는 자신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돌뱅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박찬판의 숨겨진 과거와 그의 관상에 새겨진 파멸의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 마을 광장에서 공개적인 관상풀이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박찬판의 얼굴에는 조상의 덕을 깎아먹고 타인의 눈물을 먹고 자란 검은 독버섯이 피어 있습니다. 그 독버섯이 마을 전체를 오염시키기 전에 뽑아내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관상가의 대담한 발언에 호기심을 느끼며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박찬판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직접 광장으로 나타나 장돌뱅이를 요망한 사수를 부리는 자라고 몰았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박찬판은 씩씩거리며 장돌뱅이에게 다가가 채찍을 휘두르려 했지만 장돌뱅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참판어른, 당신의 왼쪽 눈 아래에 도단한 붉은 반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10년 전 도성에서 가로챈 타인의 재산 때문에 생긴 원한의 흔적입니다. 장돌뱅이의 예상치 못한 폭로에 박찬판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휘두르려던 채찍을 멈춘 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돌뱅이가 박찬판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술렁였고 분위기는 묘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찬판은 당황하며 이놈이 미쳤구나. 어디서 근거 없는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여봐라. 당장 이놈을 포박하여 관가로 넘겨라.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수인들조차 장돌뱅이의 기세에 눌려 선뜻 나서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은 박찬판의 반응을 보며 장돌뱅이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돌뱅이는 기세를 몰아 박찬판의 관상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그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악행들이 어떻게 그의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았는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관상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진실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정화스님은 장돌뱅이 관상가가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동시에 증오보다는 용서의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녀는 광장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와 사람들 앞에 섰고 그녀의 등장은 마치 혼란스러운 바다를 잠재우는 고요한 달빛과도 같았습니다. 박찬판 어른, 당신의 탐욕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죄하신다면 하늘도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스님의 자비로운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지만 이미 욕망에 눈이 먼 박찬판에게는 들리지 않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박찬판은 오히려 스님의 등장을 기회로 삼아 오냐. 요망한 비구니가 제 발로 나타났구나. 사또께서 곧 도착하실 터이니 너희 둘 다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아라. 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멀리 마을 입구에서는 사또를 태운 가마와 포졸들의 행렬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돌뱅이 관상가는 사또의 가마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는 이미 사또가 박찬판의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와 사또 자신의 관상에 서린 불길한 징조를 이용할 대책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가마에서 내려 위험을 부리며 광장에 들어서자 박찬판은 기다렸다는 듯 달려가 무릎을 꿇고 스님과 장돌뱅이를 당장 처벌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사또는 거만한 태도로 장돌뱅이를 훑어보며 내 이놈 감히 관상의 돌을 빙자하여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참판 어른을 모독하다니 그 죄가 가볍지 않구나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장돌뱅이는 사또의 이마 중앙을 가리키며 사또 나리의 이마에 비치는 어두운 그림자는 곧 관직에서 쫓겨날 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받은 재물이 화근이 되어 나리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치부를 찌르는 장돌뱅이의 말에 크게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고 주변의 포졸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상가는 사또에게만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그가 박참판에게 받은 뇌물의 액수와 장부를 보관한 장소를 정확히 읊어주었고 사또의 안색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장돌뱅이는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박참판의 몰락과 정화스님의 명예회복이 머지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무겁고 차가운 정적이 흐르며 모든 이들이 결말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스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기도를 올렸고 최 노인은 장돌뱅이의 당당한 모습에서 마을을 구할 진정한 영웅의 기계를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참판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옆에 있던 포졸의 칼을 뺏으려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며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박참판의 머리 위로 강한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마치 대자연이 불의를 꾸짖는 듯한 신비로운 현상 앞에 모든 이는 엎드려 경외심을 나타냈으며 장돌뱅이 관상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장돌뱅이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도 박참판의 악행을 알고 노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되었으니 모든 마을 사람은 증인이 되어 이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그의 외침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박참판은 바닥에 주저앉아 헛소리를 내뱉으며 정신을 놓아버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마을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탐욕으로 가득 찼던 박참판의 성체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가장 뜨거운 고조기를 향해 치달으며 정의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박참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스님과 장돌뱅이를 지키기 위해 하나둘씩 앞으로 걸어나와 장돌뱅이의 뒤를 지켜주었습니다. 사또는 이미 자신의 안위가 급해진 나머지 박참판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포졸들도 칼을 거둔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화스님은 고요히 눈을 감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진정한 수행자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그녀의 주변에는 장돌뱅이가 예견했던 성스러운 기운이 다시금 가득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지만 청명리 마을의 진정한 아침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이 깊어지면 주막의 등불은 더욱 밝게 빛나며 마을 사람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곤 했습니다. 장돌뱅이 관상가는 그곳에서 매일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들의 삶 속에 숨겨진 희로애락과 앞으로 닥칠 운명의 물결을 조용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길흉화복을 마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와 억눌린 욕망을 예리하게 꿰뚫어보며 따뜻하고도 날카로운 조언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신통방통하고 신비로운 능력에 감탄하며 점차 박참판이 퍼뜨린 흉측한 헛소문보다는 관상가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한 말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상가는 주막 평상에 앉아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자신을 찾아온 젊은 농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의 툭 붉어진 광대뼈와 좁은 미간을 보니 조만간 집안에 큰 경사가 생길 것이나
만약 재물을 지나치게 탐내어 형제와 다투게 된다면 그 복이 순식간에 재앙으로 변해 달아날 것이네. 농부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욕심을 들킨 듯 깜짝 놀라며 고개를 깊게 숙였고, 주변에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사람들은 관상가의 예리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결국 탐욕스러운 박찬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는 곧 마을에 들이닥칠 거대한 운명의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박찬판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장돌뱅이의 존재가 몹시 불쾌했으나, 한편으로는 그가 정말로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보는지 확인하고 싶은 비뚤어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하수인들을 시켜 장돌뱅이를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들였고, 화려하게 치장된 사랑방에 앉아 거만한 자세로 관상가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운세를 점쳐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장돌뱅이는 박찬판의 얼굴을 한참 동안 묵묵히 응시하다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찬판 어른의 얼굴은 기름기가 흐르나 그 밑바닥에는 썩은 물이 고여 있어 머지않아 쌓아온 모든 공든탑이 한꺼번에 무너질 위태로운 상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찬판은 노발대발하며 당장 관상가를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의 불씨가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돌뱅이 관상가는 박찬판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산등성이에 자리한 작은 암자를 찾아가 정화스님과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스님의 맑은 눈동자 너머에 숨겨진 고귀한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녀가 사실은 10년 전 간신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처형당한 충신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스님, 당신의 상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 같으나 본래는 궁궐의 뜨락을 장식하던 화려한 모란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과거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본래의 빛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장돌뱅이의 말에 정화스님은 찻잔을 든 손을 가늘게 떨며 잊으려 애썼던 아픈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스님의 아버지는 도성에서 임금님의 총애를 받던 정직한 관리였으나 박찬판과 결탁한 권세가들의 음모에 휘말려 반역의 누명을 쓰고 가문이 풍비박산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당시 겨우 목숨을 구한 스님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 먼 상월암자로 숨어들어 이름까지 바꾼 채 수행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관상가는 그녀의 얼굴에 서린 그늘이 단순히 슬픔 때문이 아니라 아직 풀리지 않은 원한의 매듭 때문임을 알았고, 그것을 풀어야만 스님과 마을 모두가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박찬판이 바로 당신의 가문을 몰락시킨 자들과 내통했던 핵심 인물 중 하나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해주었습니다. 스님은 그 사실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며 이미 지나간 세월의 원한을 다시 들추어 무엇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이 암제에서 중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상가는 단호한 어조로 악행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방조입니다. 박찬판의 탐욕은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으니 스님께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이 박찬판의 횡포에 눈물 흘리던 모습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안위보다 마을의 정의를 위해 관상가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어렵게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박찬판이 암자 아래에 묻혀 있다는 황금불상을 차지하기 위해 군수에게 뇌물을 바치고 군사들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찬판의 섯을 퍼런기세에 눌려 감히 입을 열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스님과 암자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장돌뱅이 관상가는 주막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의 눈인 관상은 속일 수 없습니다.
조만간 정자나무 아래에서 박찬판의 참모습이 만천에 드러날 것이니 여러분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십시오. 라고 선언하며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상가의 당당한 모습에서 묘한 신뢰를 느끼며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돌뱅이는 박찬판의 과거 행적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마을 주변을 탐문하던 중 과거 박찬판의 집에서 일하다 쫓겨난 노비를 극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노비는 박찬판이 예전에 도성에서 가져온 귀중한 서류와 인장들을 비밀 창고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관상가는 목숨을 건 잠입 끝에 그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서류들 속에는 박찬판이 정화 스님의 가문을 모함하기 위해 주고받았던 서신들과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기록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장돌뱅이는 정화 스님에게 마지막 정가를 보내어 결전의 날이 밝았음을 알렸습니다. 운명의 날, 아침 마을 광장의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에는 수많은 마을 사람과 관가에서 나온 포졸들, 그리고 위세를 부리는 박찬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찬판은 오늘이야말로 눈엣 가시 같은 비구니를 몰아내고 암자를 차지하겠다는 야욕에 불타올라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장돌뱅이 관상가가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와 우렁찬 목소리로 박찬판의 관상을 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찬판 어른, 당신의 이마에 새겨진 내천자 주름은 조상의 음덕이 아니라 타인의 피눈물로 새겨진 저주의 흔적입니다. 오늘 그 업보가 당신의 목을 조를 것입니다. 박찬판은 당황하여 이 미친 장돌뱅이 놈이 어디서 감히 나를 모욕하느냐. 당장 저놈의 입을 닥치게 하고 오라를 지워라 라고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장돌뱅이의 기세에 압도되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돌뱅이는 품속에서 박찬판의 악행이 기록된 서류들을 꺼내 하늘 높이 치켜들고 하나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그 내용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진실들이었습니다. 박찬판이 어떻게 스님의 가문을 몰락시켰는지, 그리고 이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등쳐먹었는지가 폭로되자 조용하던 광장은 순식간에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또를 대신해 나온 관리는 당황하며 서류를 확인하려 했고 박찬판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때 정화스님이 하얀 소복 차림으로 천천히 광장으로 들어섰는데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고결하고 위엄이 넘쳐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박찬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찬판 어른, 당신이 뺏은 것은 우리 가문의 재산과 명예였으나 결코 뺏지 못한 것은 진실과 하늘의 이치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은 죄를 뉘우치십시오. 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으나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힘이 담겨 있어 박찬판은 뒷걸음질을 치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용기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그녀의 결백함을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관상가는 다시 한번 사람들을 향해 보십시오. 이분의 얼굴에 서린 석에는 이제야 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 탐욕스러운 자의 얼굴에는 파멸의 검은 기운이 완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또의 대리인은 장돌뱅이가 제시한 증거들이 명백한 진실임을 확인하고는 박찬판을 즉각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포졸들은 거칠게 박찬판을 포박하여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찬판은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고함을 질렀으나 이미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는 죽은 자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광장에는 승리의 환호성이 터져 놓았고 정화스님은 조용히 합장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찬판이 끌려간 뒤 마을은 잠시 소란스러웠으나 장돌뱅이 관상가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다시금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어둠은 물러갔고
청명리 마을에는 다시금 맑은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법입니다. 라고 그는 조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박참판의 헛소문에 속아 스님을 의심했던 일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고 스님은 자애로운 미소로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모김 씨 할머니와 최 노인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다행이라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돌뱅이 관상가와 정화 스님은 다시 암자 툇마루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마지막 차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스님은 관상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길손에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누명을 쓴 채 어둠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제 인생의 진정한 관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장돌뱅이는 허허롭게 웃으며 스님의 상이 원래 훌륭했기에 제가 한 일은 그저 쌓인 먼지를 털어낸 것뿐입니다. 이제 스님께서는 더 큰 자비로 이 마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산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고 암자의 풍경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청아하고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돌뱅이는 스님에게 그녀의 미래에 대해 마지막 예언을 한 가지 더 남겼는데 그것은 그녀가 머지않아 도성으로 불려가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고 나라의 큰 스승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작은 암제 계시지만 조만간 임금님께서 스님의 지혜를 빌리기 위해 전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저하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빛을 전해 주십시오. 스님은 그 예언이 현실이 될지는 알 수 없었으나 관상가의 말에는 거짓이 없음을 믿었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어갈 때까지 계속되었고 산속의 고요함은 그들의 우정을 축복하듯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돌뱅이 관상가는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마쳤는데 그의 보찜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으나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정성껏 싼 음식과 노잣돈을 건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관상가는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살피며 마지막 축복의 말을 남겼습니다. 청명리 마을의 관상이 이제야 비로소 완성되었구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복은 절로 굴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마을 어귀를 벗어났으며 그의 뒷모습은 아침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마치 신선처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정화스님은 암자마당에서 떠나가는 관상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쓸어내며 박참판이 뿌려놓았던 어두운 기운을 완전히 걷어냈고 암자는 다시금 성스럽고 평온한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수시로 암자를 찾아와 스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삶의 지혜를 구했고 청명리는 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전기 넘치는 마을로 변모해 갔습니다. 스님은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떠난 장돌뱅이 관상가의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갇힌 박참판은 자신의 관상이 왜 무너졌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욕심 섞인 원망만 늘어놓다가 결국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그의 재산은 나라에서 몰수하여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졌고 그가 사들였던 암자 주변의 땅은 영구히 사찰의 소유로 인정되어 누구도 탐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만고의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 준 사건으로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안목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관상가가 남긴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돌뱅이의 예언대로
도성에서 임금님의 전령이 청명리 마을을 찾아왔고 정화스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관직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왕실의 불교 자문역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을 보내는 것이 몹시 아쉬웠으나 그녀가 더 큰 세상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스님은 떠나는 길에 주막에 들러 김씨 할머니와 최 노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으며 자신의 가문을 대신해 마을을 잘 돌봐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타고 가는 가마 뒤로 마을 사람들의 축복이 꽃가루처럼 흩날리며 따뜻한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정화스님은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우연히 낡은 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은 채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한 나그네를 발견하고 급히 가마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가 다가가 확인해보니 그는 바로 몇 년 전 마을을 떠났던 장돌뱅이 관상가였으며 두 사람은 길 위에서 뜻밖의 재회를 하며 환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스님, 제가 예견한 대로 본래의 자리를 되찾으셨군요. 이제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그 고귀한 관상을 마음껏 쓰십시오. 관상가는 변함없이 인자한 목소리로 축하를 건넸고 스님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염주를 그에게 선물로 건네주었습니다. 관상가는 염주를 받아 목에 걸며 이 염주의 무게만큼 저도 더 많은 진실을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한 뒤 다시금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정화스님은 가마에 올라타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사람의 운명이란 참으로 오묘하고도 아름다운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도성에 도착한 후에도 청명리에서의 소박했던 삶을 잊지 않았으며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훌륭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하늘이 내린 관상을 가진 비군이라 부르며 존경에 맞이 않았습니다. 청명리 마을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장돌뱅이 관상가와 정화스님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간직하며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이름을 떨쳤고 정자나무는 매년 푸른 잎을 틔우며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주막은 여전히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어주었고 사람들은 밤마다 모여 앉아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관상이 좋아지고 복이 오는 법이야 라며 관상가가 남긴 가르침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깊어가는 밤 산골 마을의 등불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으나 그들이 나눈 따뜻한 마음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진실이 승리하고 탐욕이 무너지는 장엄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며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정화스님의 복권과 박찬판의 몰락은 단순한 권선징각을 넘어 진정한 자비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었으며 장돌뱅이 관상가의 신비로운 지혜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청명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아늑하게 깊어가며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평온한 안식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기운으로 밝아왔으며 정자나무 아래에 모였던 사람들은 박찬판이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며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풀이 끝에 맺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청명리 마을의 모든 부정이 씻겨 내려간 듯한 맑고 깨끗한 징조처럼 보여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찬판의 솥을 퍼런 위세에 눌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던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광장으로 나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정의가 실현된 것을 기뻐하며 떠들썩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포졸들은 박찬판의 화려한 저택을 샅샅이 뒤져 그동안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재물과 부정한 거래의 증거가 담긴 장부들을 모두 압수하여 관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 담벼락 너머로 쏟아져 나오는 곡식자루와 비단 뭉치를 보며 자신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어떻게 유린당해 왔는지 다시금 깨달았고, 분노보다는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안도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장돌뱅이 관상가는 그 소란스러운 현장 한가운데 서서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며 박찬판의 몰락이 가져올 마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장돌뱅이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박찬판의 탐욕이 어떻게 그의 관상을 망가뜨렸는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하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으며, 진정한 부귀영화는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얼굴은 하늘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박찬판이 쌓아 올린 저 비단 더미도 그의 미간에 서린 도끼를 가려주지는 못했으니, 여러분도 이제는 겉모습보다는 속마음을 다스리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상가의 지혜로운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 가졌던 탐심을 반성했고, 장돌뱅이의 권위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염을 표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화스님은 마을 광장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산골 암자로 돌아가 법당 앞에 묻혀있던 부정한 물건들을 걷어내며 암자의 정기를 회복하는 의식을 정성껏 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박찬판이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기 위해 묻어두었던 죽은 동물의 사체와 괴이한 부적들을 하나씩 꺼내어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그 자리에 정결한 흙을 채우며 마을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암자 주변을 맴돌던 불길한 기운은 스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와 맑은 향내음에 씻겨 내려갔고, 숲속의 짐승들도 다시금 암자 마당으로 모여들어 스님의 평온한 기도를 함께 지켜보는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의 원로인 초의 노인은 이번 기회에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장돌뱅이 관상가와 함께 박찬판의 부당한 토지 문서를 소각하고 본래 주인들에게 땅을 돌려주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막 앞에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최 노인은 장돌뱅이가 찾아낸 증거들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농부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땅을 되찾게 된 농부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감사를 표했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감동과 화해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장돌뱅이의 공적이 하늘에 닿을 듯 칭송받았습니다. 이때 마을 부인들은 주모김씨 할머니의 지휘 아래 그동안 고생한 정화스님과 장돌뱅이 관상가를 대접하기 위해 마을 공동 우물가에서 정성스럽게 잔치 음식을 준비하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르고 갓 캐낸 나물들이 향긋한 내음을 풍기며 상 위에 차려졌는데, 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마을에 깨진 인심을 다시 이어붙이는 소통의 매개체였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박찬판의 횡포 아래에서 겪었던 고통을 털어놓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청명리 마을은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단단하게 결속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돌뱅이 관상가는 잔치 도중 정화 스님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 앞으로 나서며 그녀의 숨겨진 과거와 고귀한 혈통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 마을 사람들의 오해를 완전히 씻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비구니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의 여식입니다. 박찬판 같은 간신배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숨어 지내야 했던 귀한 분이니 이제 여러분이 이분을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모셔야 마땅합니다. 장돌뱅이의 장엄한 선포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스님에게 큰 절을 올리며 그동안의 무례함을 사죄했고, 정화 스님은 자애로운 미소로 그들을 용서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또는 박찬판에게 받은 뇌물을 모두 몰수당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정화 스님을 직접 찾아와 고개를 숙였으며 앞으로 청명리 마을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관가로 돌아갔습니다. 박찬판의 수하 중 하나였던 칠성 또한 장돌뱅이의 설득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마을의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며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의 적폐였던 세력들이 물러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자 청명리의 산세는 이전보다 더욱 수려해 보였으며 흐르는 계곡물 소리조차 정의의 승리를 찬양하듯 경쾌하게 산을 울리며 흘러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서는 장돌뱅이 관상가의 주도로 박참판이 차지했던 부정한 재물 중 일부를 마을의 공금으로 전환하여 가난한 아이들의 서당 공부와 노인들의 약값으로 쓰기로 결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의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이처럼 많은 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앞으로는 마을의 중요한 결정에 반드시 장돌뱅이의 지혜를 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장돌뱅이는 겸손하게 사양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조만간 길을 떠나기 전까지 마을의 관상을 다시 한번 좋게 바꾸는 비책을 전수해 주기로 약조하여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정화스님은 잔치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을 암자로 초대하여 다 함께 차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암자의 좁은 마당은 스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스님은 차를 따르며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원한 대신 사랑을 탐욕 대신 베풀물 담는 그릇이 됩시다. 라고 설법을 전했습니다. 스님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산들바람에 실려 마을 구석구석까지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며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몸소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